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과 드루킹 특검의 빅딜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예비 후보는 약 1시간 전쯤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행정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한국당의 무기한 단식 농성, 여당은 지금 이걸 보고 막가파식 정치 파업, 이 협의점을 찾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당이 이 드루킹 특검 이른바 이 부분에 어쨌든 지금 투쟁 강도를 계속 높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은 어쨌든 이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드루킹 특검을 하겠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건데 단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정치에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킨 하나의 수단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단식이라는 이런 정치 행위가 얼마나 어떠한 이슈,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단식은 사실 굉장히 극한 투쟁일 수 있거든요, 사실. 식사를 안 하는 거니까. 배고프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다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드루킹 특검 문제는 여론도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떤 경우는 좀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좀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압도적인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 이 문제도 조금 이제 이 정치적 이슈로는 조금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대단히 절박하게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건데, 이 단식과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준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쪽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일단 특검을 다른 것과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이 특검을 둘러싼 이 여야 간의 대립 구도는 당분 해소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빅딜이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만한 제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비준에 대한 부분도 하려면 하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선, 비핵화라는, 그리고 후 예를 들어서 경협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비핵화 폐기에 대한 특히 핵 폐기에 관련된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빅딜이 이루어질 때 추경 예산을 가지고서 빅딜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 빅딜의 규모,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북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반해서 뭐 특검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합의 이행에 관련돼서는 국회 합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빅딜이라는 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우리 한국 정치 과정을 보면은 결국은 정부 여당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을 해서 드루킹 특검을 받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지금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약 4조 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낮고, 뭐 하나 이제 우습고 얘기하면 2003년 10월 달에 최병렬 당시에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저항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굶으면 죽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우리 김성태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단식을 하니까 좀 빨리 좀 이게 종식이 돼서 오늘도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빨리 매듭을 짓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빨리 이제 선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여야의 그 협상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여당이 사실 여러 국정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당에 비해서. 그럼 사실 특검 문제도 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당이. 그리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특검에 관련돼서 예. 말이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연루돼 있다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김 의원도 어쨌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얘기 더한 했었단 것도 말이에요.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당이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만 일관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게 양비론으로 흐를 수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특검의 모동을 겁니까? 일단 국회를 지금 이제 4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네.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데 역시 또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6월 지방선거 앞두고 5월 국회는 뭐 거의 이제 개점 휴업으로 갈 거예요. 예. 뭐 파행으로 갈 텐데 일단 국회를 다시 열어놓은 다음에 이른바 특검 투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거 계속 특검 가지고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 안 한다면은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절박한가 봐요. 진짜 한국당으로서는. 그래서 단식이라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사실 단식은 우리 기억에 아까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1983년도에 김영삼 당시 총재가 단식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억만 남아 있어요. 단식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때 단식한 거. 예. 지금의 지금의 여당이. 근데 이 지금 드루킹 특검 가지고 단식하는 건 조금 레벨이 안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여당도 특검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야당도 지나치게 이 특검에 모든 정치를 거는 듯한 그래서 국회를 아예 그냥 파행으로 국회를 완전히 저기 개정 휴업 상태로 만드는 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건 합리화될 수 없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0일, 50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빈손국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글쎄 국민들이 이걸 지금 그냥 여야 정쟁을 가만히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뭐 선친성 상생 결핍 환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집단 기억 상실돼 있잖아요. 도덕 불감증도 있고. 전 정세균 의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이제 곧 퇴임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5월 중순 되면 이제 물러날 텐데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치 교수님도 지적을 했지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걸 네. 자꾸만 뭐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는 법률적인 면에서 이걸 접근하려고 하면은 해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역대 정부도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타이밍이고 네.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이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방선거를 한 40여일밖에 안 남겨놓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 성과 관련돼서 또 북미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많은데 국회가 저렇게 문을 잠궈놓고 잠들고 있다는 거는 네. 큰 틀 속에서 보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문호동 무임금의 원칙 이런 걸 뭐 얘기해놓고 자기네들은 문 안 열어놓고 그렇죠. 일 안 하고 돈 받고 예. 나는 그거 다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빨리 그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도 적용을 해서 예. 시행하는 그 다 무슨 생생되기만 하지 뭐 한 달치만 뭐 슬쩍 안 냈다가 나중에 의아무야 하는데 아예 그거를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법제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지 국민들도 그래 너희들 놀아라. 그 대신 돈 받지 마라. 말아라.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찰떡궁합이에요. 그런 건 법 절대 통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진짜 내가 뽑은 국민의 대표지만 저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조사한 내용인데 네. 가장 신뢰할 수 없었던 집단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각성을 못하고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로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행동으로는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어떤 때는 자신들끼리 모여서만 예. 이런 행동을 하니까 국회의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회를 비판하는 걸 굉장히 삼가하는 편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또 막상 국회가 일도 많이 해요. 예.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뭐 밤새고 그래요. 그렇죠. 뭐 거의 보좌관, 비서관 직원분들도 물론이고 의원들도 물론이고 또 뭐 대학원생 잠깐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러는 불이 걸 꺼지지 않는 많이 상황이죠. 봤어요. 엄청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저렇게 국회를 열어놓고 본회의조차 안 여니까 예.
국회는 완전하게 이제 일 안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국회 비판을 굉장히 삼가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국회를 비판한다는 거는 정치 비판과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회를 바꾸고 개혁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법령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를 비판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득권이 유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국회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삼가하는 편인데 근데 이 정도 되면요. 국회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또 양비론 얘기 또 나오는데 여야 문제가 아닌 거고 그죠. 정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쯤 되면요. 일반 회사나 학교에서 저 정도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잘립니다. 근데 어떻게 국회는 저렇게 물론 선출 권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도가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국회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국회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단 부심부터 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촛불 집회나 촛불혁명이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정치적인 활성화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또다시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일단 국회가 열려야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뭐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혁명의 그 명령은 뭡니까? 촛불 집회, 촛불혁명의 명령은 뭔가 바꾸라는 거냐 사회를 양극화도 해소하고 근데 그러려면 제도화나 법령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국회를 안 열면은 저건 전혀 맞지 않죠. 의원들이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저희 방송을 많이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한번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뭐 바람이 귀담아 있습니다. 듣는 게 아니라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듣고 나서는 뭐 또 언제 그랬느냐지 지나면은 뭐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걸 얘기해. 미국에는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은 미국은 이 모든 게 1년 전에 의사 일정이 다 제도화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오히려 의회 가면요. 언제 의회가 쉰다는 휴회 공고가 나와요. 그걸 빼놓고 다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회 공고가 나옵니다. 언제 일한다? 언제 일한다. 그거 웃기는 거죠. 아니 날마다 일을 해야지 무슨 개회 공고를 냅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 보면 2월달, 4월달, 6월달 임시국회가 돼 있고 5월달에는 실은 열리지 않게 돼 있는데요. 5월, 7월, 8월달에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년 12당 상식 국회 운영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서요. 요즘 저희가 정치 대담할 때 매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거친 발언이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당내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강길부 의원한테요. 사퇴해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사퇴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탈당하겠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얘기는 정말 이제는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지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서 거친 발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뭐 많은 이른바 막말이나 거친 발언들 많이 해 오셨어요. 홍준표 대표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좀 과연 논평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 언어라는 건 사실 조금 뭐 수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의식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정치 공방이라는 게 그 정치적 발언,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정치 공세나 정치 발언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근데 지금 요즘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특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자발적 무장 해제다라든지 그리고 김정은과 우리 주사파의 합의다. 그러니까 사실관계 맞지 않잖아요. 일단은 정치적 언어라는 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면서 조금 더 뭐 지나친 걸 우리가 이제 받아주는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를 뭐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홍 대표께서 일단 제1야당 대표로서 그러한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강경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뭔가 확고한 정체성이 있는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발돋움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하다못해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그걸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특정 지역을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여전히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보수층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도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거니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고 전 그래서 일단 오직함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강길부 의원 한국당 의원 아닙니까? 울주 만약에 홍 대표가 사퇴하면 자기가 탈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내 중진들의 이 지금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직접 출마하고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 유정복 시장이라든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라든지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이런 분들도 민심에 접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홍 대표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명칭 빼고 로고 빼고 선거운동하는 그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옷 색깔도 일부는 좀 바꾸고. 네, 바꾸고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나온 후보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 부분을 홍 대표가 인식을 하고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다니엘 셰피로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 행동을 삼가고 더욱 협력하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우선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그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독재자를 대화의장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참 뒤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선 긍정의 언어와 국민의 언어로 써서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합의행과 관련된 핵폐기와 관련된 건 시기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돕고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그게요. 훨씬 더 자유한국당으로 봤을 때는 야 보수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보수의 말에도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건데 처음부터 총체적 부정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설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홍준표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꾸만 홍준표 대표가 오면은 오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는 정당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당이라는 거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만든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이끌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이웨이식으로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뭐 내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보수를 다시 한번 어렵게 하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 꽂힌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지금 경남지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일단 출석을 했는데 그 경찰 조사를 두고 아직 핸드폰도 압수를 안 했고 뭐 통화 기록도 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경찰의 초기 대응, 초기 수사가 굉장히 좀 미진했다라는 비판은 많이 있었어요. 그 늑장 수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특검 얘기를 지금 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내역이나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이 신청됐는데 검찰이 그 영장 신청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검찰은 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없다. 그래서 기각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법적 논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김경수 의원이 소환되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검토한 다음에 소환했으면 저도 그런 얘기가 좀 이제 야당의 주장이 명분을 잃을 수가 있는데 저런 모습들이 자꾸 이제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해야 된다. 드루킹 특검, 검찰과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결과가 좀 나오겠죠.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드루킹 문제가 단지 뭐 1월 달에 평창올림픽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뭔가 드루킹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뭐 이 민주당과 공모한 거 아니라고 자꾸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꾸 이 특검이 완전히 지금 드루킹 이 문제가 한국 정치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찰, 경찰도 빨리 밝히고 그야말로 정 안 되면 정부 여당에서 청와대 여당에서 특검을 받고 이렇게 뭔가 풀어야죠. 그럼 특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검찰, 경찰이 확실하게 밝히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핵심 문제 댓글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더 나아가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성됐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청탁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지금 핵심적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댓글 조작
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지금 경찰이 초기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국민들이 조금 의아하다라는 그 자꾸만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김병수 의원 스스로도 1차, 2차 그 회견 때랑 내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무조건 부르기만 하느냐, 아주 기초적인 뭐 예를 들어서 김병수 의원의 계좌 추적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 이런 부분들도 없이 무조건 부르기만 하는 거는 결국은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하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빨리 아주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 큰 성과가 오히려 이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묻혀져 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을 해서 이 특검을 빨리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국면 조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 비준 문제 이 부분도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비준 이렇게 굳이 거부할 필요 없어요. 비준 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이외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비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주 그 거부감을 보이는지. 여당이 지금 비준을 논의하면은 특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잖아요.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가.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래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원내대표에게 넘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야당도 이 비준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레벨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전 동의해요. 이 특검과 이 비준의 문제는 좀 완전하게 연계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여당이 얘기를 하면은 야당도 그거 검토할 수 있다 정도라고 해야지 뭔가 협상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특검에 모동을 거는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3% 직무적인 평가 지금 갤럽에서 나온 조사 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0%포인트. 이 정도면 상승폭으로는 거의 최대치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리얼미터보다도 지금 높은 그거는 수치거든요. 뭐 지난 2000년도 6.15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지지가 12%포인트까지 올라간 적은 있어요. 근데 73%, 83%까지 올라갔잖아요.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층에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50대에서는 무려 20%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다라고 15%입니다. 죄송합니다. 15% 올라갔고 대구 경북에서 20%포인트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지지자 중에서도 13%가 올라가고요 말이죠. 보수 성향에서는 지난주는 48%인데 66%. 18%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보수 진영.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단순하게 10%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는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한 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왜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냐고 물어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 성과라는 게 35%, 그리고 더 나가서 북한과의 대화가 14%. 그러니까 전체 49%가 북한과에 있어서의 일단은 관계 개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걸 또 보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 더불어서 보수층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판하고 그냥 공격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행정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